새벽 5시 핸드폰 알림음이 울렸다. 잠결에 화면을 켜자 며느리의 카톡 메시지가 떠 있었다. 어머니, 내일은 장인댁 먼저 들렀다가 저녁에 뵐게요. 나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송편 반죽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하얀 반죽이 타일 바닥에 흩어지며 납작하게 퍼져나갔다. 마치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결혼해서 지금까지 30년간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똑같은 패턴이었다. 친정 먼저, 시댁은 나중에. 그것도 늘 피곤한 저녁 시간에 마지못해 들렀다가 가는 식으로. 그런데 오늘 내가 테이블 위에 준비해 둔 건 평소와 달랐다. 흰 봉투 하나, 금색 봉투 하나. 30년 만에 처음으로 나도 차별을 준비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유튜브를 시작한 50대 후반의 초보입니다. 아직은 서툴고 부족하지만 살아온 날들처럼 진심 하나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 힘으로 매일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명절에도 이런 갈등이 있으셨는지 마지막까지 들어보시면 분명 놀라실 거예요. 바닥에 떨어진 송편 반죽을 치우며 나는 다짐했다. 이번만큼은 내가 받은 대로 돌려주겠다고.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몰랐다. 이 하루가 우리 가족의 30년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창밖으로는 굵은 빗줄기가 끝없이 내리고 있었다. 추석 전날 새벽 4시부터 나는 부엌에서 혼자 분주했다. 전을 부치고 송편을 찌고 나물을 무치면서 라디오에서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고향 가시는 분들은 안전 운전하세요라는 교통정보가 반복되고 있었다.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고향이라. 우리 집도 누군가에게는 고향일 텐데.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호박전이 지글지글 끓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찜기에서는 송편 찌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평범한 추석 준비 풍경이었지만 내 마음만큼은 평범하지 않았다. 테이블 위에 놓인 두 개의 봉투를 바라봤다. 하나는 얇은 흰 봉투, 다른 하나는 묵직한 금색 봉투. 흰 봉투 안에는 평소처럼 10만 원, 금색 봉투 안에는 50만 원이 들어 있었다. 원래 금색 봉투는 딸을 위한 것이었다. 딸은 명절 때마다 새벽부터 와서 나를 도와주고 늘 엄마 사랑해요라며 안아줬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며느리의 그 카톡 메시지를 본 순간 모든 게 바뀌었다. 나는 금색 봉투를 집어들었다. 무게가 묵직했다. 30년간 참아왔던 서운함의 무게만큼이나. 받은 만큼만 돌려주자.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친정을 먼저 챙기는 며느리에게는 적게, 나를 먼저 생각해주는 딸에게는 많이. 이게 공평한 거 아닌가? 창문에 빗방울이 세차게 부딪혔다. 마치 내 마음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과연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이미 결심은 섰다. 부엌 한 구석에서 울리는 타이머 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송편이 다 쪄졌다는 신호였다. 나는 찜기 뚜껑을 열었다. 하얀 송편들이 김을 내뿜으며 모습을 드러냈다. 겉보기엔 모두 똑같았지만 속에 든 손은 제각각 달랐다. 마치 사람 마음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겉으로는 다 똑같아 보이지만 속마음은 다 다르구나.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 모든 준비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오늘 하루 우리 가족에게 일어날 일들을 그때는 전혀 몰랐으니까. 점심시간 비가 조금 잦아든 틈을 타서 딸을 만나러 시내로 나갔다. 딸이 즐겨가는 작은 카페 마음의 쉼터에서 만나기로 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원두 향이 코끝을 스쳤다. 딸은 구석진 자리에서 따뜻한 미소로 손을 흔들고 있었다. 엄마, 여기에요. 언제 봐도 내 딸은 예뻤다. 40대가 되었지만 아직도 내 눈에는 어린 소녀 같았다. 엄마, 오늘은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 보여요? 뭔가 걱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딸은 내 표정만 봐도 내 마음을 읽는 신통한 능력이 있었다. 나는 카페라테를 한 모금 마시며 망설였다. 며느리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았다. 혹시 딸이 언니를 편들면 어쩌지 하는 마음도 있었고, 엄마, 혹시 언니 때문에 그러세요? 딸이 먼저 물었다. 내가 어떻게 알았니? 엄마 표정 보면 다 알죠. 명절 때마다 이런 표정 지으시잖아요. 딸의 말에 가슴이 찔렸다. 내가 그렇게 표정에 다 드러내고 살았구나. 나는 작은 목소리로 며느리 이야기를 꺼냈다. 30년간 단 한 번도 우리 집을 먼저 온 적이 없다는 것. 명절마다 친정 먼저, 시댁은 나중에라는 패턴. 어버이날에도 친정에는 호텔 패키지, 나에게는 카네이션 한 송이. 딸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봤다.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엄마,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말해도 될까요? 내 심장이 빨라졌다. 뭘 안다는 거니? 딸은 잠시 망설이더니 핸드폰을 꺼냈다.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병원 영수증과 진단서 사진들이었다. 언니가 지난달에 저한테 보낸 거예요. 외할아버지가 큰 수술을 받으셨다고 해요. 나는 사진을 자세히 봤다. 위암 3기, 수술비 1200만 원, 입원비 450만 원이라는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무슨 소리야? 언제? 왜 나는 몰랐지? 엄마가 걱정할까봐 일부러 숨겼다고 하더라고요. 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런데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언니가 친정에서 큰 돈을 빌려야 했대요. 얼마나? 수술비만 1000만 원이 넘었다고 해요. 그래서 언니 친정에서 전세금까지 빼서 도와주셨대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카페에 웅성거리는 소리도 빗소리도 모두 멀어졌다. 10년간 품고 있던 서운함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엄마, 언니도 많이 힘들어해요.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고 싶어도 걱정 끼칠까봐 못하겠다고. 나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갑자기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명절마다 친정을 먼저 가는 이유가 고마운 마음 때문이었구나. 엄마, 괜찮으세요? 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30년간 쌓인 오해가 이렇게 한순간에 풀리다니. 집에 돌아오니 현관 앞에 아들이 서 있었다. 젖은 우산을 들고 비에 맞으며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이다. 엄마, 언제 오시나 했네요. 아들의 얼굴은 평소보다 어두웠다. 무언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았다. 왜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니? 열쇠 없어? 있어요. 그런데 엄마와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거실로 들어가 마주 앉았다.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손가락으로 무릎을 두드리며
무언가 고민하는 듯 했다. 30년을 키운 내 아들이지만 이렇게 심각한 표정은 처음 봤다. 뭔 일이니? 그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아들은 갑자기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모든 면에서 무능해서 이런 일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장인어른이 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위암 3기였는데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의사가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해서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딸에게 들은 이야기가 사실이었구나. 그래서 수술비가 얼마나 들었는데? 1200만 원. 거기에 입원비, 약값까지 하면 15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아들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저희 통장에 있던 돈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장모님이 집까지 팔아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명절마다 네, 고마운 마음도 있고 죄송한 마음도 있고 체면상으로도 그쪽을 먼저 챙기게 됐어요. 아들이 고백했다. 그런데 정작 엄마한테는 걱정 끼치기 싫어서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제가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걸 들키기 싫어서. 아들이 결국 눈물을 흘렸다. 40대 중반의 남자가 어머니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도 무너졌다. 거짓말한 게 아니라 배려한 거잖니. 아니에요, 엄마. 거짓말이에요. 아들이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서운해 하시는 거 뻔히 알면서도 말씀드리지 못한 건 제 잘못이에요. 제가 무능해서 장인어른 수술비도 마련 못하고 엄마한테는 거짓말하고. 나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내 아들이 이렇게 자책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30년을 키우면서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다. 아들아, 내 탓이 아니야. 나는 아들을 끌어안았다. 사람은 누구나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며느리가 친정을 먼저 챙기는 것도 당연한 거고. 엄마,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좁은 마음으로 생각했구나.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30년간 품고 있던 서운함이 한순간에 부끄러움으로 바뀌었다. 내가 얼마나 모르고 살았는지 깨달았다. 저녁 무렵 비가 다시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을 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며느리가 혼자 서 있었다. 평소보다 훨씬 초라한 모습이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옷도 비에 젖어 있었다. 어머니,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그래, 들어와. 옷부터 갈아입어.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잠깐만 있을 거예요. 거실에 앉은 며느리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다. 항상 밝고 씩씩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굽은 어깨와 떨리는 손만 보였다. 무언가 큰 결심을 하고 온 것 같았다. 나는 따뜻한 차를 끓여주며 며느리를 기다렸다. 며느리는 찻잔을 받아들며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입술을 계속 깨물고 있었고 손은 찻잔을 잡고도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저 때문에 마음 많이 아프셨죠? 드디어 며느리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작았다. 아니다. 나도 이제 알겠더라.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뭘 아신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수술 이야기. 딸한테도 들었고 아들한테도 들었다.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찻잔을 제대로 잡지 못해 덜덜 떨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10년 넘게 봐온 며느리가 이렇게 우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왜 말 안 했니? 나도 도와줄 수 있었는데. 처음엔 정말 걱정 끼치기 싫어서였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아버지가 암이라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수술비가 그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친정에서 도움을 받은 거구나. 네. 저희 통장에 있던 돈으론 턱없이 부족했어요. 엄마가 집까지 팔아서 도와주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이후로는 솔직히 제 친정에서 많이 도와줘서 체면상 그쪽을 먼저 챙기게 됐어요. 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그런데 점점 말하기가 어려워졌어요. 며느리가 계속 고백했다. 처음에는 잠깐만 숨기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한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체면보다 마음이 먼저여야지. 알아요. 근데 저도 사람이라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복잡하게 섞여서 며느리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가 서운해하시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이 너무 미웠어요. 나는 며느리를 바라봤다. 30대 후반의 며느리도 결국 누군가의 딸이었구나. 부모를 위해 고민하고 시어머니를 위해 마음 아파하고 그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 됐다. 서로 속마음을 알았으니까. 며느리는 내 손을 꽉 잡았다.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약속드릴게요. 그날 밤 며느리가 돌아간 후 나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창밖 비소리를 들으며 지난 10년을 돌아봤다.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었는지, 얼마나 서로를 모르고 살았는지. 추석 당일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다. 온 가족이 우리 집에 모였다. 아들, 며느리, 손주들이 모두 와서 명절 상을 차렸다.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다. 전, 나물, 송편, 갈비찜까지. 평소와 다른 건 이번에는 며느리가 먼저 와서 함께 준비했다는 것이었다. 어머니, 제가 갈비찜은 만들게요. 며느리가 말했다. 우리 남편이 어머니 갈비찜을 제일 좋아한다고 해서 레시피를 배우고 싶었어요. 식사를 하는 내내 분위기가 어색했다. 아들도 며느리도 어제 있었던 일들 때문에 조심스러워했다. 하지만 손주들은 모르는 일이라 평소처럼 밝았다. 할머니, 이 송편 왜 이렇게 맛있어요? 둘째 손주가 물었다. 비밀이 뭐예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할머니 마음이 들어갔거든. 식사가 끝날 무렵 나는 테이블 위에 놓아둔 봉투들을 가져왔다. 2개의 봉투, 흰색 하나, 금색 하나.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됐다. 며느리는 긴장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어제의 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불안한 것 같았다. 이거, 나는 금색 봉투를 며느리 앞에 밀어놓았다. 딸한테 준 거랑 똑같은 거다. 며느리는 깜짝 놀라며 봉투를 받아들었다. 만져보니 평소보다 훨씬 두꺼웠다. 무게만으로도 평소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어머니, 이건 너무...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제의 대화 이후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받아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내 부모님 챙기느라 고생한 것도 알겠고, 우리한테 말 못한 것도 이해한다.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손주들도 할머니와 엄마의 진지한 대화를 조용히 지켜봤다. 그런데 내가 덧붙인 말에 모두가 긴장했다. 조건이 있다.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조건일까 궁금해하는 눈빛이었다. 무슨 조건인지 들어보고 싶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 사실 이 순간을 위해 밤새 생각했었다.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우리 가족이 진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앞으로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내 말을 기다렸다. 며느리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다. 10년간의 패턴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이미 결심했다.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했다. 조건을 말하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확인하자. 나는 봉투를 가리켰다. 열어봐.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금색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서 50만 원이 나왔다. 평소 10만 원에 비해 5배나 되는 금액이었다. 어머니, 이렇게 많이. 하지만 돈만 있는 게 아니었다. 그 안에는 작은 편지 한 장이 더 들어 있었다. 편지도 있네요. 며느리가 놀라며 편지를 꺼냈다. 내 손글씨로 쓰인 짧은 편지였다. 며느리는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우리 며느리에게 10년간 서운했던 마음이 하루 만에 고마운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앞으로는 서로 숨기지 말고 진짜 가족처럼 지내요. 마이너스 사랑하는 어머니가.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편지를 읽는 목소리가 점점 떨렸다. 그런데 조건이 뭐예요? 며느리가 눈물을 훔치며 물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앞으로는 우리 집을 먼저 와라. 네.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예상했던 조건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다. 한 번만이 아니다. 앞으로 명절마다 우리 집을 먼저 와라. 나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다. 그리고 내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나한테도 말해라. 나도 도와줄 테니까.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알겠어요, 어머니. 정말 그렇게 할게요. 아들이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그렇게 서운했으면서. 서운한 건 몰랐기 때문이었어. 이제 알았으니까 괜찮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봉투를 내 앞으로 밀어놓았다. 어머니, 이거 못 받겠어요. 모든 사람이 놀랐다. 왜?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받은 만큼 돌려줄 자신이 없어서요. 무슨 소리니? 어머니가 저한테 주신 이 마음, 이 사랑. 저는 언제 이만큼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다. 10년 동안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해놓고 이제 와서 이런 걸 받으면 저는 평생 죄스러울 것 같아요. 나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봉투를 다시 밀어주었다. 받은 만큼 돌려주려고 하지 마라. 네. 받은 사랑을 갚으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줄 사랑을 생각해라. 나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과거는 이제 됐다.
앞으로가 중요한 거야. 손주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할머니와 엄마 사이로 파고들었다. 할머니, 엄마 왜 우세요? 슬픈 거예요? 나는 손주를 끌어안았다. 아니야, 행복해서 우는 거야. 행복하면 웃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른들은 가끔 너무 행복하면 눈물이 나와. 그 순간 온 가족이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흘렸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날의 감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더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편지도 있네요. 며느리가 놀라며 편지를 꺼냈다. 내 손글씨로 쓰인 짧은 편지였다. 며느리는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우리 며느리에게 하루 만에 고마운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앞으로는 서로 숨기지 말고 진짜 가족처럼 지내요. 마이너스 사랑하는 어머니가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편지를 읽는 목소리가 점점 떨렸다. 그런데 조건이 뭐예요? 며느리가 눈물을 훔치며 물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앞으로는 우리 집을 먼저 와라. 네.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예상했던 조건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다. 한 번만이 아니다. 앞으로 명절마다 우리 집을 먼저 와라. 나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다. 그리고 내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나한테도 말해라. 나도 도와줄 테니까.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알겠어요, 어머니. 정말 그렇게 할게요. 아들이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그렇게 서운했으면서. 서운한 건 몰랐기 때문이었어. 이제 알았으니까 괜찮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봉투를 내 앞으로 밀어놓았다. 어머니, 이거 못 받겠어요. 모든 사람이 놀랐다. 왜?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받은 만큼 돌려줄 자신이 없어서요. 무슨 소리니? 어머니가 저한테 주신 이 마음, 이 사랑. 저는 언제 이만큼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다. 10년 동안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해놓고 이제 와서 이런 걸 받으면 저는 평생 죄스러울 것 같아요. 나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봉투를 다시 밀어주었다. 받은 만큼 돌려주려고 하지 마라. 네. 받은 사랑을 갚으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줄 사랑을 생각해라. 나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과거는 이제 됐다. 앞으로가 중요한 거야. 손주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할머니와 엄마 사이로 파고들었다. 할머니, 엄마 왜 우세요? 슬픈 거예요? 나는 손주를 끌어안았다. 아니야, 행복해서 우는 거야. 행복하면 웃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른들은 가끔 너무 행복하면 눈물이 나와. 그 순간 온 가족이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흘렸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날의 감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더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부터 우리 가족에게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다. 며느리가 집에 가기 전에 내게 말했다. 어머니, 내일부터 매일 안부 인사드릴게요. 그동안 너무 소홀했어요. 괜찮다. 부담 갖지 마라.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 다음 날부터 며느리는 매일 카톡을 보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세요. 어머니, 아이들이 할머니가 해주신 송편이 그리웠다고 해요. 어머니, 시간 되실 때 같이 시장 구경 가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일주일 후 며느리가 친정 어머니와 함께 우리 집에 찾아왔다. 두 어머니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며느리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다. 무슨 말씀을요? 어려운 상황에서 딸 걱정에 얼마나 애쓰셨어요. 저희 때문에 며느리가 이쪽에 소홀했던 것 같아서 죄송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한 가족인데요. 며느리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다.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이해해 주셔서 서로 도우며 살아야죠. 그날 오후 두 어머니는 함께 장을 보러 나갔다. 며느리는 집에서 나와 함께 저녁 준비를 했다. 어머니, 제가 갈비찜 만드는 법 배운 거 해볼게요. 그래, 한번 해봐라.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갈비찜을 만드는 모습을 보며 나는 웃었다. 예전에는 며느리가 요리하는 것도 어색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웠다. 어머니, 이 간이 맞나요? 나는 국물을 맛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하다. 우리 아들이 정말 좋아할 거야. 그때 손주들이 학교에서 돌아왔다. 할머니, 엄마, 아이들이 두 팔을 벌려 우리를 껴안았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이 예전에는 왜 그렇게 어색했을까?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았다. 아들, 며느리, 손주들, 그리고 며느리 어머니까지. 진짜 대가족이 된 기분이었다. 할머니, 이 갈비찜 누가 만든 거예요? 둘째 손주가 물었다. 엄마가 만들었어. 우와, 엄마 요리 진짜 맛있어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거든. 식사를 마치고 며느리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정말 맛있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이런 요리를 할 줄 몰랐는데 앞으로 자주 와서 같이 요리해요. 내가 말했다. 그럼 저도 제가 잘하는 김치 담그는 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어갔다. 한 달 후 며느리가 카톡을 보냈다. 어머니, 내년 추석에는 정말 우리 집부터 갈게요. 약속드려요. 나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고맙다. 하지만 억지로 하지는 마라. 아니에요. 제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해요, 어머니. 나도 사랑한다. 우리 며느리. 창밖을 보니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다. 그해 추석에 내린 비는 이제 추억이 되었다. 하지만 그 비가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 준 변화는 계속되고 있었다. 며느리는 정말로 약속을 지켰다. 그 다음 명절부터는 항상 우리 집을 먼저 왔다. 그리고 친정에 갈 때는 나에게도 함께 가자고 했다. 어머니도 외할머니 뵈러 같이 가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정말 자연스럽다. 두 집 모두 내 집이고 두 어머니 모두 내 식구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준비했던 흰 봉투와 금색 봉투는 정말 의미가 없었다. 진짜 중요한 건 봉투 안의 돈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었구나. 여러분도 혹시 가족과 작은 오해가 있다면 용기 내어 마음을 열어보세요. 생각보다 상대방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오해가 생기는 이유가
서로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해 겨울, 며느리 아버지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제는 건강하게 회복되셨고, 우리 모두 함께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됐다. 진짜 효도는 순서가 아니라 마음이구나.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구나. 이 나이에 이제야 깨달았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함께 공감하고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